본격 대안제시 팟캐스트 흑수저 줄게 금수저 타오. 저희 이제 팟캐스트를 처음으로 시작을 하는데 한번 취지를 제가 처음 생각했던 취지는 뭐였냐면은 지금 헬조선이라는 단어가 이제 많이 키워드가 돼가지고 네. 나오더라고요 인터넷상에. 네. 저는 이제 그걸 보면서 그냥 그런 단어를 쓰는 사람들만 탓하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충분히 그런 식의 어떤 분출구가 필요할 것 같고 왜 정부를 탓하고 뭐 욕을 하고 이런 식으로 그 사람들을 이렇게 고립시키는 거 형태가 조금 안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기성세대나 좀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능력이 있는 분들이 좀 책임을 질 필요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다양한 팟캐스트를 이렇게 많이 듣고 하는데 그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약간 고립시키는 개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탓하고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거. 그 정부 쪽 사람들을. 아니요. 그 욕을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청년들의 그런 불만을 너네가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네네네. 뭐 약간 이런 식으로 고립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대립되는 느낌. 그러니까 뭐냐면 저런 거 말씀하니까 열정을 니네들이 못 가져서 니네들이 문제인 거다. 뭐 이런 식으로 네네. 한다거나. 네네. 그러니까 구체적인 대안보다는 네. 저희도 이제 구체적인 대안을 드릴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네. 그런데 그냥 너가 열심히 하면 돼. 그냥 요걸로만 끝내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오히려 더 갭이 더 커지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그래서 오늘 모신 분들이 다 어느 정도 해결책 솔루션을 좀 가진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저도 물론 기대에 어긋나지 않아야 될 텐데 참. 근거가 뭔가요? 주관적인 판단입니다. 네. 뭐 어쨌든 그런 느낌을 느끼셨다니까 일단은 기분이 좋다고 생각. 네. 네. 저는 되게 보기가 되게 많이 까다롭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취지는 이런 식으로 시작했는데 본인들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여쭤봐야 되는데 먼저 자기소개 이런 거 하는구나. 예. 네네. 네. 그러겠네요. 저희는 닉네임을 쓰려고 하는데 저는 핫바디라고. 핫바디. 네. 네. 뜨거운 몸. 아니면 요새 이제 핫바디는 이제 몸짱 보고 핫바디라고 하는데. 네. 몸매가 좋아서 붙이신 건 아니겠죠. 네. 옛날에는 이제 핫바디였습니다. 네. 요새 이제 몸에 열이 많아서 핫바디로 정했습니다. 이게 그 네이버나 이런 데서 쓰는 필명은 있긴 있는데 그냥 그걸로 쓸지 아니면 좀 편하게 하세요. 네. 그거 쓰셔도 괜찮으시면은 뭐. 그냥 워낙 그냥 계속 쓰고 있던 필명이어서. 네네. 그렇게 하시면 돼요. 네, 저는 이제 필명 나누는 삶. 나누는 삶. 네. 나누는 삶. 좀 어려운가요? 나누는 삶. 나삼이라고. 나삼이라고 삶. 네. 그러시죠. 나삼이 굉장히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괜찮은 것 같네요. 친근감이네. 네. 나삼. 압축되고 함축돼서. 네. 나삼님. 네. 나삼님으로. 네. 닉네임은 나삼님으로 하겠습니다. 나삼님께서는 약간 주식 경제 이쪽 주로 전문가이시기는 하지만은 좀 전반적으로 모두 다 깊이 좀 잘 아는 그런 느낌을 제가 받았습니다. 모르는 분야가 두루두루 그냥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어떤 전체적인 뭐 주식이나 경제를 결국은 공부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 결국은 이 자본주의라는 거 자체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좀 많이 했던 부분이 있어서 자본주의. 아까 이제 말씀하셨던 그런 취지에 조금은 부활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왜냐하면은 말씀하신 청년들이나 젊은 청년들이나 여기에 지금 문제들은 제가 느끼기에도 사실은 그 열정을 가져서 이렇게 되는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인 한계의 문제라는 게 분명히 존재하는데 그거를 기득권층들이 내놓지 않고 그냥 다 이렇게 원래 다 그랬다 너희들이 문제다라고 이제 몰아가니까 이렇게 되면 이제 뭐 잃어버린 20년이라는 일본을 담기 싫다고들 말하지만 뭐 그냥 잃어버린 20년의 일본으로 똑같이 가는 이런 지금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죠. 네. 맞습니다. 저는 저런 분야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아마 우리 나삼님께서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또 홍일점이신 이제 얼굴이 안 보이셔서 목소리로만 궁금하실 것 같은데 목소리 굉장히 중성적이고 그런 느낌이지만 사실 얼굴로 보면 굉장히 중성적인 얼굴입니다. 이렇게 궁금하게 만들어야지. 닉네임이 어떻게 되십니까? 제 닉네임이요.
하루님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머뭇거리면 본인 치고 들어오셔야죠. 네. 제가 따로 필명을 쓰는 건 아니지만 이제 새롭게 하루라는 필명을 써서 글도 쓰고 라디오 방송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목소리가 좀 작을까요? 괜찮습니다. 가까이. 네. 하루. 네. 왜 하루와 관련된 일을 하시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하루가 이제 뭐 이게 잘못 듣기에는 하루살이가 될 수도 있으니까 하루살이는 아닌 거죠. 오늘만 살고 오늘만 내일은 없다. 또는 이제 좋은 의미로는 오늘 하루에 최선을 다한다. 그런 의미도. 예, 바로 두 번째가 조금 연관이 많은데요. 저희가 살면서 이뤄낸 성과들이 사실상 매일매일을 하는 것보다 하루에 뭔가를 이뤄낸 것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좀 하루의 영향을 끌어낼 수 있는 것들을 연구하는 하루랩, 하루 연구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닉네임을 하루 연구소가 또 붙은 연구소가 뒤에 붙으니까 되게 느낌이 다른데요. 예, 보통 이제 사자들이 그런 얘기 많이. 네, 그냥 하루 했을 때는 뭔가 좀 그랬는데 이게 하루 연구소 하니까 이게 뭔가 뭔가 철학이 배어 있는 듯한. 네. 이분이 대단하신 게 이제 일주일 동안 10권의 책을 써버리는 그런 저력을 발휘하신. 예, 물론 저희 압박이 있었지만 어쨌든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이게 생각보다 되게 어려운 일인데 어쨌든 물론이죠. 그런 걸 한다는 것 자체가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아무나 못하는 일입니다. 예, 그리고 아무나 할 수 있습니다. 아무나 할 수 있도록. 예, 압박만 있으면 아무나 할 수. 그런 거야. 원래 경험자는 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경험자는 다 쉽다고 이야기하는데 경험하지 않은 사람한테는 사실 미지의 세계거든요. 그렇죠. 네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분들한테 잘 해드리는 말씀이 고객들은 이제 반보만 앞선 정보를 알려주면은 그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 우리가 반보만 앞서 나가면 된다. 그래서 이미 한 반보 정도는 앞서 나간 분이십니다. 하루님, 이제 성이 박이라서 박하루님이라고 뭐 바카라 뭐 이런 거 주로. 바카라는 카지노 게임의 왕이라고 불리우며 뱅커와 플레이어의 어느 한쪽을 택하여 9 이하의 높은 점수로 승부하는 카드 게임이다. 네이버 지식백과. 그런 댓글 바카루님으로. 닉네임을 그냥 하루 말고 바카루로 해야겠습니다. 네, 바카루로 바카루로. 바카루로 하겠습니다. 입에 더 붙네요, 바카루. 바카루. 네. 받침이 없으니까 더 괜찮은 것 같습니다. 바카루님. 예, 닉네임은 이렇게 소개가 됐고요. 네. 저는 아까 근데 핫바디만 하고 푹 넘어간 것 같아요. 핫바디하고 아무 소개를 안 하셨습니다. 핫바디. 몸이 열이 많아서 핫바디가 된 거고요. 저는 지금 무자본으로 창업하는 방법을 연구하고 실제 사례를 만들어내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뭐 궁금한 거 없으세요? 그게 가능하냐던가 뭐 이렇게 당연하다는 듯이 저 이런 사람 없는데. 소리 많이 안 들으시나요? 사기꾼 소리는 뭐 이거 하기 전부터도 계속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익숙합니다. 저도 아까 이제 바카로님이나 그 내신 그런 성과들이 좀 사람들이 보기에는 불가능해 보이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게 사실은 내 안에서 이끌어내는 잠재 능력을 이끌어내는 그런 도전이나 이런 믿음이나 이런 걸 통해서 해보고 나면은 별거 아닌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도 그런 거를 해보고 나서 이게 정말로 되는구나 이런 거를 좀 전파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든 거고 그 예전에 이제 의사들이 절대 인간들은 뭐 1마일을 그 44분 내에 주파를 못 한다고 아예 그런 기록을 남겼다고 하더라고요. 인체 구조상 4분 내로 들어올 수가 없다. 그런데 이제 한 명이 딱 의심을 가지고 그 주파하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말로 4분 내에 돌파를 해버렸어요. 1마일을 한 명이. 1900년 초반인가 그때. 근데 이제 재밌는 건 뭐냐면 이게 정말로 가능하구나 이걸 알고 나서부터 1년 동안에 17명이 그걸 4분대 주파를 시작한 거예요. 1년 만에. 그동안에 수십 년 동안 아무도 그거를 벽 때문에 돌파를 못하고 있다가 지금은 수백 명이 그 기록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단 한 명이 그 현실에서 이뤄진다는 것만 보여주면은 이제 뭐 집단 무의식이나 이런 내용도 뭐 들어갈 수 있겠지만 충분히 그럴 것 같아요. 예, 공유가 되는 거군요. 그게. 실제로 하루에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4시간만 일하시고 그렇게 하고 계신가요? 계속? 제가 뭐 얘기하지 않았는데 제가 보기에는 4시간 이상 엄청나게 안 보이는 곳에서 열심히 일하시던데. 그게 아니라 제가 아직 4시간 일한다는 얘기도 안 했는데 이미
예지 능력이 있으셔. 예, 전 4시간만 일하고 돈 많이 버는 방법을 연구를 하고 있는데 4시간만 일한다라는 얘기는 나머지 시간의 밀도도 굉장히 중요한데 저는 나머지 시간을 제가 좋아하는 일이나 아니면 가족들이랑 보내는 거기에다가 충분히 쓰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 덕분에 4시간 동안 일하는 게 굉장히 집중도가 높아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굳이 따지자면 4시간 일을 하는 건데 제 입장에서는 그거조차도 사실 일하는 시간이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별로 스트레스 안 받고요. 건강검진 받는데도 뭐 스트레스가 전혀 없다고 나오더라고요. 스트레스 제로로 나오셨다고. 진짜로요? 예, 주변에 있는 분들은 다 체크하고 있을 때 스트레스가 높으십니다. 관리하셔야 됩니다. 이러는데 스트레스가 없으신데 이대로만 스트레스 체크를 할 때 뭐 무념무상 상태였거나 뭐 거의. 예, 저는 근데 매년 질문 자체가 약간 뭐랄까 사회적인 틀로 해가지고 뭐 술을 얼마나 드십니까? 흡연을 얼마나 하십니까? 이런 문항들이 많지 않아요? 그거는 이제 따로 실제로 몸에다가 부착을 해서 부착해서 하는 게 있어요. 네. 양손이랑 발이랑 스트레스 지수를 그렇게 하더라고요. 저는 서류만 조작하신 줄 알았습니다. 아니요, 저는 약간 사적 기질이 있다고 기본적인 전제를 깔고 제 사적 기질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지금. 마음도 다 조작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간단하게 이제 자기 소개들은 됐는데 이게 아마 매번 할 때마다 자기 소개는 해야 될 거예요. 그리고 발전이 될 거고요. 나중에는 이제 중원부원 없이 간단하게 짤막하게 호흡이 맞으면 이제 자연스럽게 하면 될 거예요. 네, 맞습니다. 저 혼자 자연스러운 것 같은데 괜찮으세요, 두 분? 아니에요. 뭐 괜찮으세요? 네, 저도 그냥 편하게 지금 하고 있는. 그러세요? 네. 네, 편합니다. 목소리에 떨림이 있죠. 네. 저희가 이번에 이제 첫 번째 주제 한번 얘기 나눠볼 거를 그냥 간단하게 한번 소개를 시켜드리면, 네. 이제 M4 세대에 대한 네. 기사나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M4 세대가 뭐냐면은 예전에는 이제 3포라고 그래가지고 뭐 결혼을 포기하고 뭐 취업을 포기하고 또 뭘 포기하죠? 집 사는 거 포기인가? 아이 포기하고 연애하고 네. 결혼하고 출산. 그래요? 네. 네, 이렇게 보충을 해주셔야 됩니다. 근데 점점 그 포가 늘어나더라고요. 네. 5포 되고 7포 되고. 네, 요즘은 8포 세대라고 하니까 뭐 거의 다 포기하고 사는. 네. 그리고 지금은 이제 M4까지 해가지고 정말로 이제 다 포기하는 상태가 되고. M4가 다 포기. 예. 부정수 무한대. 요즘에 신문을 잘 안 봐가지고. 그러세요? 네, 신문을 잘 안 봅니다. 저도 잘 안 보는데. 죄송합니다. 어쨌든 이런 얘기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다 포기하게 되고 이제 남는 건 뭐냐면 세상에 대한 불만만 쏟아내는 그런 상황이 돼버리고 있어가지고 저는 그거에 대한 게 좀 많이 안타깝기도 하고 저는 다 안 포기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내 자유 시간도 다 가지고 나의 소득도 가지고 뭐 결혼 뭐 이런 것도 뭐 돈이 많아서 결혼했던 건 아니었지만은 포기하지 않고 그걸 이뤄내기 위해서 다른 방법을 찾아내고 이런 식으로 살고 있는데 너무 쉽게 일단은 포기해놓고 그 다음에 거기 맞춰서 자기 삶을 운영해 나가기 시작하면서 대안을 못 찾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그거에 대한 대안이 없을까. 그래서 우리 전문가분들 모시고 뭐 사실 제가 이제 그런 거에 대한 글들이나 이런 것들을 개인적으로도 이제 페이스북 제가 이제 제 페이스북에도 종종 글을 올리는데 사실 이게 되게 복합적이라는 생각을 계속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어떤 자본주의의 구조적인 문제도 있고 어떤 교육제도의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어떤 그 점차 이제 우리나라 경제 환경에 대한 문제도 사실 복합적이고 이런 게 다 구조적으로 다 엮여 있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젊은 세대들이 일자리를 갖기도 어렵고 거기다 이제 그 어떤 주택 문제라든가 결혼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돈이랑 다 직결되는 문제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런 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많은 부분에 있어서 소위 어떻게 보면은 이제 뭐 기득권이라고 해서 뭐 엄청나게 돈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기존에 이제 그 뭐 요즘에도 이제 뭐 기존에 이제 회사에 이제 임금 피크제니 뭐 이런 것들이 자꾸 이야기를 나오긴 하는데 사실 이제 꼭 그런 걸 그 양보 그런 식의 이제 양보라기보다는 그 일정 부분의 어떤 주택이나 이런 거 가격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그 일정 부분에 사실은 양보가 필요한 부분이 많다는 거죠. 양보요? 예를 들면 어떤 식의 양보를 말씀하시는 그 어떤 부동산 가격이나 이런 측면은 사실 이게 부동산 시세나 이런 것들도 사실 다 그 기득권들에게 유리한 구조로 좀 돼 있는 건데, 그래서 그 서울이나 이런 지역만 해도 대규모로 이제 임대주택 저렴한 임대주택 공급하는 거를 누가 반대하느냐?
네, 집주인들 입장에서 월세 떨어진다고 반대를 하는 거죠. 사실 이제 정치하는 입장에서는 되게 미묘한 문제가 걸리는데 이런 경우에 항상 이제 정치인들의 선택은 네, 결국 표를 선택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약간 구조적인 문제라고 하는 게 이게 그 정치인들의 이런 행동하고 다 연관되는 행동들이라고. 그러니까 뭐냐면 정치인들은 표를 바라고 표를 많이 주는 사람들은 나이 드신 분들은 적극적으로 투표를 하고 네, 젊은 층들은 현실에서 너무 그 현실에서 지금 생존하기도 좀 바빠 죽겠는데 네. 투표하는 거나 이런 거에 대한 아무래도 관심도가 떨어지고 결국 정치인들의 선택은 투표를 잘하는 나이 드신 분들의 선택 그들이 원하는 방향 즉 임대주택 많이 짓는 것보다는 그렇게 해서 월세 수입을 줄이게 만들면 그로 인해서 표를 잃는 것보다는 네. 그래 적당히 그냥 합의를 하고 넘어가는 그래서 미래에 대한 장기적인 흐름보다는 단기적인 생존이 더 중요하다는 게 이제 정치인들의 생리고요. 네. 최근에 이제 어셈블리라는 드라마를 사실 계속 보고 네. 있는데 과거에 이제 국회 관련된 업무도 실제로 했었습니다. 한 2년 정도 회사 다닐 때 네. 국회라든가 이런 업무, 대관 업무라고 하는 그런 업무도 해봤었는데 사실 어셈블리에서 보이는 그런 내용들도 많이 공감하는 내용들도 있고 그 그런 어떤 부분이 공감이 되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국회 내부의 어떤 그 상황들 네, 그런 것들을 이제 거기서 약간 좀 가볍게 터치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네. 네, 그 이제 어셈블리 작가가 이제 그 정현민 작가로 그 사람이 아마 그 작가분이 국회에서도 아마 일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좌관 출신이에요. 그래서 이제 내부적인 내용도 되게 자세하게 썼고 내용들이 이제 많이 그 실제로 일어났던 일들을 가볍게 터치하는 걸 많이 봤고 대표적인 게 저런 거죠. 그 실제로 여당과 야당 의원들이 그 방송이 딱 나갈 때는 싸우는 걸 보다가 딱 그 방송이 딱 멈추는 순간 정말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아 예. 네, 그런 그거를 소문이 있죠. 소문이 아니라 직접 눈앞에서 보니까 좀 네. 심하구나. 네. 이런 거구나 원래. 네, 그거를 목격을 했었죠. 네, 그게 가벼운 터치로 그 어셈블리에서는 하는데 이게 이제 대부분 다 그런 것들이 실제로 일어났던 일들을 아마 작가분이 쓰시는 것 같고. 저도 그 얘기를 들었어요. 나중에 끝나고 가서 같이 술 먹고 그렇게 지낸다라는 얘기를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일부는 또 안 그렇고, 네. 뭐 어떤 분은 뭐 그 상대방 의원에게 상대 당 의원에게 형님 이야기를 했다가 내가 어떻게 너의 형님이냐 해가지고 바로 그 싸우는 경우도 있고요. 언쟁이 붙는 경우도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들리니까 이제 계속 이게 정치가 짜고 치는 고스톱이다. 뭐 이런 얘기를 계속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잘 안 믿게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아까 처음 출발이 이제 양보에 대한 얘기였는데 기성세대의 양보가 조금 일정 필요하다. 부분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양보를 하지 않으면 당장이야 그러니까 포기를 못하는 이유가 있는데 다 기존의 주택 가격이 계속 올라가는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올라가는 시대에 살았기 때문에 그게 계속 유지되지 않으면 그 이후의 생활들의 그 예상했던 대로 이제 안 가는 문제들이 있었던 거죠. 기존 계층들. 근데 그런 걸 포기를 할 수가 없다 보니 약간 이제 임대주택 이런 거 짓는 거가 다 반대가 되는 거고, 네, 임대주택 공급 자체가 제한이 되기 때문에 그 오히려 이제 양립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거를 자꾸 막는 일이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럼 박하로님은 혹시 최근에 뭐 집 관련해 가지고 이슈는 없었어요? 집 구하시지 않았나? 알아보시고? 네. 예, 저희는 사실 파주 쪽으로 이사를 가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구조적인 문제보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다른 곳으로 가게 됐습니다. 네. 여기를 보고 얘기해 주세요, 제발. 앞에를 보셔야 됩니다. 앞에를. 그 옆에를 보시면은 마이크 소리가 전혀 안 들릴 거예요. 네. 왜 이러세요? 그래요. 잘 들리시나요? 어색합니다. 아직 어떻게? 네, 다음에는 이쪽에 앉아서 하셔야겠네요. 네, 이렇게 제가 그 보게 시선 되는 때문에 것 그러신 같아요.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보고. 네, 알겠습니다. 근데 그 기성세대의 양보라는 게, 그러니까 뭐 의식적인 면에서 실천이 돼야 되는 건지 아니면 제도적인 것도 같이 따라와야 될 텐데. 단지 의식적인 것만으로는 기성세대 입장에서 충분히 양보할 의사가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있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젊은 세대들한테 그 와닿게 이제 변화가 돼야 되는 거고요. 그게 이제 가장 큰 문제가 이제 어떤 그 특히 이제
젊은 분들이 요즘에 결혼도 안 하고 결혼해도 애도 안 낳고 하는 문제의 가장 근저에는 결국은 높은 교육비라든가 높은 사교육비 때문에 사실 주변에 애를 갖느니 그 애 가져서 이게 부담이 이제 예전에는 애를 키우는 그러니까 모든 게 어떤 경제 논리가 다 들어가는데요. 뭐냐면 애를 자기 아이를 갖고 싶지 않아서 부부들이 갖지 않는 게 아니라 부부들 입장에서 이제 자녀를 가짐으로써 얻어질 수 있는 그런 즐거움과 혜택 이상으로 어떤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서 받을 수 있는 어떤 고통들, 경제적으로 이 애를 그래도 남부럽지 않게 어느 정도 키우려고 하기 위해선 사교육비를 많이 들여야 되고 남들 비슷하게 하려다 보니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거죠. 본인들의 어떤 수입이나 이런 미래에 대한 그림으로는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아예 그냥 자녀를 포기하고 애완동물을 키우고 이런 가정들을 사실 주변에 정말 많이 보고 있습니다. 요즘에. 네, 정말 많이 보게 되고 그다음에 주거 비용 자체가 또 너무 비싸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거죠. 주거 비용, 애들 교육비 부담되고 그러니까는 결혼 자체도 늦어지는 이유가 다 이제 늦어지거나 아예 그 결혼 안 하거나 아니면 애도 안 갖거나 결국 이 문제가 고착화되면 될수록 네 문제는 상당히 심각해지겠죠. 네 잃어버린 20년 뭐 노령화되고 뭐 이런 것들 뭐 맨날 이야기하지만 그러니까 문제를 다들 이야기는 하더라고요. 사실 아까 여기서 이야기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은 많은데 그렇죠. 언론에서도 마찬가지로 문제를 제기하는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어떤 대안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방향에 대해서 여론을 만들고 의견을 수렴하고 그런 쪽에 대해서 공감을 얻어가는 그런 쪽들은 좀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정치인들도 뭐 본인 당장의 표가 중요하기 때문에 정치인들의 입장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해하는데 결국은 미래를 생각하면은 그렇게 해서는 결국 답이 없다. 제가 얘기 들으면서 약간 또 궁금한 게 생긴 게 기성세대의 그런 양보나 이런 문제가 지금 방금 말씀을 해주셨는데 한번 지금 생각해 보면 부모님들 같은 경우에 자녀를 위해서는 뭔가 많이 퍼주시고 양보도 많이 해주시고 이런 느낌이거든요. 자녀를 위해서 지금 많이 고생을 하시고 그러니까 그렇게 개별로 볼 때는 굉장히 다음 세대를 위해서 뭔가 포기를 많이 하시려는 그런 게 보이기도 하고 양보를 충분히 한다라는 느낌도 드는데 이게 전체적인 큰 그림에서 보게 되면은 뭔가 대립되어 있는 구조로 지금 사회 현상으로는 그렇게 보이는 것 같거든요. 그렇게 돼 있죠. 네. 네, 이 구분이 되게 애매하네요. 왜 기성세대에게 양보하라고 하는가라고 기성세대한테 물어봤을 때 그 사람들은 야 나는 양보하지 않아. 아예 충분히 지금 이미 양보하고 있어라고 자식을 위해서 산다는 그렇게 얘기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뭔가 둘이 대화할 때 이게 안 맞는 핀트가 안 맞는 부분이 그러니까 있는 것 양보는 같습니다. 하고 있죠. 네. 그게 가진 사람들은 분명히 그 자녀들한테는 혜택을 주고 있고 그 어느 정도 여유가 있는 사람들의 자녀들은 그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즉, 그러니까는 그러니까 그런 약간 좀 여유가 있는 집의 부모들은 여유가 그 자녀들 역시 혜택을 보고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부모들은 그런 측면으로는 양보를 하고 있는 거죠. 네. 근데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볼 때 결국은 이제 없는 집에 그러니까 여유가 없는 집의 경우에는 그런 양보할 수 있는 여유도 없고요. 그러니까 자녀들한테 해줄 수 있는 게 없고 이러다 보니까 최대한 그래도 해주려고 합니다. 최대한 해주려고 하는데 그게 그 현실에서는 그 얻어질 수 있는 그게 별로 부족한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원하는 거라기보다 사회가 원하는 그런 요구 사항에 그 충족시킬 만큼 충분히 감당이 안 되는 거죠. 지금 처음 출발은 제가 약간 세대 간의 소득 재분배에 대한 걸로 접근을 했었는데 좀 말씀을 들어보니까는 오히려 그 이전에 세대 간보다는 그냥 소득 불균형 자체가 일단 일반화돼 있는 게 첫 번째 문제이긴 하네요. 네, 그 첫 번째 문제긴 하죠. 네. 근데 세대 간으로 전체적으로 이야기하기에는 전체적으로는 이제 큰 그림으로는 윗세대가 이제 아랫세대라는 이야기를 한 거였는데 사실은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사실은 이제 이 부육부 빈익빈의 고착한 문제가 사실 자본주의의 어쩔 수 없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사실. 어려운가요? 아니요. 그러니까 뭐 당연한 얘기죠. 네. 자본주의에 고착화되는 문제라는 게 사실은 이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전부터 많이 고민했던 건데 그 돈이 있는 사람과 이렇게 경제력이 있고 그래서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같은 돈을 갖고 있어도 더 높은 성과를 낼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즉 은행에서 항상 이제 뭐 간혹 세미나나 이렇게 할 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자기 돈이 1억이 다 똑같이 1억을 나눠주더라도 네, 그 1억을 굴려서 연에 10% 이상을 수익을 낼 수 있는 사람은 그 은행에서 은행 요즘 같이 금리 뭐 2%라면 은행에서 빌릴 수 있는 능력만 있으면 최대한 빌려서 이 1억을 가지고 뭐 10억을 빌려서 이익을 극대화시킨다거나 할 수가 있는데 그런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 그러니까 그 개인의 어떤 능력의 차이라는 건 사실 어쩔 수가 없거든요. 네, 근데 그런 것들 때문에 1억이 있어도 이걸 굴릴 능력이 없는 사람은 은행에다 넣어야 되고 이 사람이 1년에 가져갈 수 있는 수익은 네, 200만 원. 네. 200만 원인 거고 한쪽은 네, 수억 원이나 수천만 원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자본주의의 이제 구조적인 문제고요. 네. 근데 이제 결국은 그 자본주의 사회가 뭐 능력에 대한 뭐 기회균등은 뭐 다 동일한 거니까 이게 잘못된 건 아니지만 결국은 이 간극을 줄이기 위한 노력들이 되게 필요하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벌어지는 걸 그냥 방치할 거냐? 뭐 원래 뭐 기회균등이니까 뭐 당연한 거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이 간극을 줄이기 위한 노력들이 많이 필요한데 사실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게 지금은 그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간극이 줄이기 위한 노력에 대해서 그 아까 이야기하신 뭐 니네들이 열정이 부족한 거다. 그러니까 소위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서도 좀 여유가 못 사는 사람에 대해서도 너희들의 능력이 부족한 거다. 너희들이 노력을 안 해서 그렇다라고 하지만 어느 정도 지내게 되면 이게 그 고착화되는 문제가 사실 심각하다는 거죠. 고착화. 네. 당연하게 생각하는 건가요? 당연하게 생각하면 그게 그 틀을 못 깨는 거죠. 소위 요즘에 개천에서 용난다가 불가능한. 선진국들로 가면 다 개천에서 용나는 게 불가능해집니다. 거의 그렇게 되는 게 되는데 그게 이제 어느 정도 갭이 벌어지면 그 부모 자체가 이제 여유가 없는 집에 태어난 자녀들은 그 노력을 정말 많이 하죠. 그 상황에서의 노력은 최선을 다합니다. 그렇지만 비슷한 노력을 해도 누구는 더 좋은 조건에서 그 출발을 하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것들을 얻어가고 네, 그러지 못한 사람들은 노력을 훨씬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못하고 계속 이런 식으로 이제 세대 간의 또는 같은 그 부익부 빈익빈의 복합적으로 이게 지금 다 이루어지는 거죠. 박하로님은 개천에서 용난 케이스인가요? 그러니까 개천에서 용난 케이스라기보다는 네. 뭔가 깨신 것 같아서. 그러니까 소득 재분배도 이제 구조적인 문제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사회적인 기준에 맞춰야 되기 때문에 사교육도 이 정도 해야 되고 이 정도 못하면 아이들한테 조금 미안한 마음이 들기도 하고 어쨌든 간에 이제 가정 안이 아닌 밖에다 기준을 맞추다 보니까 계속 이런 현상을 양극화 현상이 계속 지속되는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는 저 스스로도 제 안의 기준으로 이제 하려고 했었고 가족들도 사회의 기준보다는 가정에서의 기준이랄까? 그러니까 꼭 사교육을 받을 시기에 받아야 되냐라는 데에 이제 의문을 제기를 해보고 저는 어렸을 때 이렇게 사교육을 받아본 적이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피아노 학원, 태권도 학원. 그 제가 거의 구구단을 고등학교 때 외울 정도로 공부를 정말 못했지만 공부를 시작해야 될 그 시기에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때면 초등학교 때 할 시기 그러니까 외부적인 사회적인 요인에 상관없이 그때 당시 할 시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약간 좀 그런 거에 초점을 맞추는 가정교육이랄까? 이런 걸 받아서인지 조금 구조를 탓하기보다는 안에서 새로운 기준을 정립하면서 살아가자라는 게 좀 익숙해졌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왜냐하면은 저희가 학창 시절에 어떻게 보면 12년 정도 20살이 되기 전까지 입시라는 그 문턱에 들어가기 위해서 근데 그 입시라는 게 되게 어렴풋하더라고요. 좋은 대학. 근데 그 좋은의 정의를 전혀 못 알아겠더라고요. 그 좋은의 기준이 어느 정도인지. 그래서 좋은 대학이 아닌 뭐 내가 하고 싶은 거라든지 아니면 내가 지식적으로 배우고 싶은 것들에 초점을 맞췄던 것 같고 그렇게 12년을 좋은 대학을 바라보고 저희가 대학생이 됐는데 또다시 좋은 회사. 근데 그 좋은 회사라는 기준도 또 모르겠더라고요. 그 좋은 회사라는 기준이 어떻게 정해진 건지. 근데 그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대부분이 잘 안 돼요. 중간에서 다 같이 경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위로하죠. 아, 이 정도 간 게 어디야. 이 정도도 괜찮아. 이런 말들을 많이 듣게 되고 회사도 마찬가지로 누군가가 정한 그 틀에 좋은 회사라는 데를 보려고 또 20대 대학 시절 내내 우리가 왜 대학에 가는지 생각을 안 하고 회사가 정하는 좋은 회사의 스펙을 위해서 이제 노력을 하잖아요. 또 도서관으로 가는 게. 근데 이제 지금 제가 30대가 돼서 보니까 입시를 그렇게 열심히 했던 친구들도 그렇고 취업을 열심히 준비했던 친구들도 그렇고 좋은에 대한 타이틀을 바라보는 건 있었지만 그 좋은 데 가서 내가 누려야 될 것들을 구체화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자기 삶에서. 그냥 좋은 데 가면 뭔가 대접받겠지라는 타이틀이 있겠지. 근데 저는 그런 과정을 안 거치고 좋은 회사라는 타이틀이 아닌 내가 가고 싶은 회사, 내가 일하고 싶은 회사를 택하니까 좀 이 시기에 누려야 될 것, 직장인으로서 내가 누리고 싶은 것 이런 것들을 누리면서 살고 있더라고요, 어느새.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소득 잼분배는 개개인의 역량이나 어떤 몇 세대에 걸쳐서도 바꾸기가 힘든 부분인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거기에 대해서 계속 인지하고 생각하고 같이 사고해야 되는 건 있지만 또 개인 스스로가 이런 이슈가 될 때 조금 생각해봐야 되지 않을까. 네. 그러니까, 이게 좀 일단은 뭐 좋은 의견은 제가 볼 때는 들었던 부분인데 뭐냐면 그러니까 소득에 대한 재분배라는 부분은 사실은 약간 좀 어떻게 보면은 좀 민감한 부분이고 네. 이런 것들은 이제 그 유럽이라든가 이런 쪽의 어떤 것들에 좀 벤치마킹할 부분이 좀 있는 부분이 있고요. 네. 그러니까는 그 간극이 너무 벌어지는 게 아까도 이제 M4 세대 이런 문제가 결국 시간이 지나면 제가 제일 우려하는 건 그런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M4 세대 뭐 포기하고더라도 행복하게 살면 되고 뭐 이런다고 하지만 어쨌든 그런 걸 포기하다 보면 결국은 이제 어떤 사회적으로 그 불안정 요소, 그러니까 불만들을 많이 갖게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그런 간극을 줄이기 위한 노력들을 서로가 해야 된다는 관점이 있었는데 사실 그거보다 사실은 더 우선적으로 그 하나의 그 우선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아까 좀 전에 이야기해 주신 그런 부분하고 연관된 것 같아요. 뭐냐면 저도 이제 그런 부분을 많이 생각하는데 그 사회가 정하는 그 성공회라는 어떤 기준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 무조건 말씀하신 것처럼 좋은 대학을 가야 되고 좋은 회사를 가야 되고 그러지 않으면 뭔가 성공하지 못한다는 이런 압박감 때문에 모든 부모들이 뭔가 자녀들을 더 비싼 주변보다는 더 좋은 사교육을 보내지 않으면 안 되고 이런 경쟁에서 그 좀 바꾸는 그러니까 마인드를 좀 바꿔주는 부분들이 사실은 되게 좀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런 M4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그 경쟁을 그 안으로 가지 않으면 뭔가 이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면 안 된다는 문이 하나밖에 없다는 관점으로 이렇게 몰려가는 사람들이 좀 더 다양한 생각과 다양한 어떤 성공의 기준으로 만족을 할 수 있는 게 많아질 것 같아서. 네. 저도 그 외부의 기준 그 얘기에 대해서도 굉장히 공감을 많이 하는 부분이고 제가 관심 있는 부분인데 그러니까 외부에다가 기준을 두는 이유는 뭐냐면 내 안에 기준이 굉장히 흔들리고 있는 거고 자존감이나 자신감이 좀 없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제가 이제 책을 보거나 이렇게 하면서 영감을 받았던 것 중에 뭐가 있었냐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외부에서 아무리 뭐라고 해도 내 안에서 뭔가 다시 일어설 그런 에너지가 끝 부분에 가서 항상 생기더라고요. 그래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내가 누군데 약간 이런 느낌이 들었는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연구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 관련된 책이 뭐가 있었냐면 회복 탄력성이라는 책 김주환 교수님이 쓰신 연세대학교 목요시군요. 네. 목요기요? 네. 네. 그 책을 보면서 이제 이거였구나 이 생각이 들었어요. 뭐가 있었냐면 좀 많이 있던 얘기인데 어떤 섬 굉장히 섬인지 하여튼 동떨어져 있는 할렘 같은 그런데 막 마약하고 이런 부모님 밑에서 자라는 사람 그 자녀들에 대한 연구에 대한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심리학자들 뭐 그런 인문학자들이 그 사람들을 연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이미 가설을 내리고 뭔가 시작을 하는데 가설은 이거였어요. 그런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은 무조건 똑같이 그런 부모로 자라게 된다. 그러니까 엉망으로 살게 될 거다.
그 환경에 맞춰서 그 결론을 내리고 이제 오랜 기간 동안 10년, 20년 동안 이제 실험을 하는데 이게 반전의 결과가 나온 거예요. 그 중에 일부 몇몇은 뭐 아이비리그에 진출을 한다던가 굉장히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그런 기준에도 부합하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의심을 하기 시작한 거죠. 우리의 가설이 틀렸구나. 그래서 왜 그런 일이 발생했는가에 대한 계속 연구를 하고 들어가다 보니까 인터뷰를 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찾게 된 게 뭐였냐면 그 사람의 이제 어린 시절에 대한 그 어떤 주변에서 조력자 한 명이 있었다 이거였더라고요. 근데 조력자가 그냥 도와주는 조력자가 아니라 무한 신뢰, 기다리 아저씨 같은 존재가 무한 사랑을 베풀어주는 사람이 한 명 있었다는 거죠. 부모님이 굉장히 뭐 힘들고 이제 마약하고 이래서 돌봐줄 수 없으면은 그 외부에서 그게 좀 안타까워서 딱 한 명 정도 뭐 할머니라든가 아니면 주변 이웃에 있는 사람이 그래도 너는 괜찮아, 너는 사랑받을 만한 존재야 이런 얘기를 지속적으로 그런 받았던 영향을 받았던 게 있었던 거죠. 그게 나도 모르게 이제 마음속에 쌓여 있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는 잘 몰라요. 정말 힘든 순간이 왔을 때 그게 이제 파워를 발휘하는 것 같거든요. 저가 어렸을 적부터 느낀 거는 부모님들이 이제 집에 자주 없고 그러긴 했지만은 저는 딱 그거 하나만은 느꼈거든요. 얼마나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는지에 대한 그런 거 무한 확신이 있었어요. 나는 무조건 사랑받고 잘하고 있구나. 이 느낌만은 확실했거든요. 근데 그게 평소에는 잘 모르거든요. 평소에는 그냥 뭐 문제 없으니까 잘 살아가요. 근데 정말 궁지에 몰리고 죽을 고비 앞에 놓였을 때는 그때 그 기억이 몸에서부터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외부의 기준에 흔들리지 않는 게 이제 내 안에서 이제 그런 기준이 생기는 거예요. 나에 대한 자존감, 자신감. 세상 사람 아무다 세상 사람 전부 다 나를 욕을 해도 나한테 무한 사랑을 주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에 대한 그 확신이 있잖아요. 저는 그게 정말로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 자녀한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교육은 사랑 표현하고 이제 감사해하고 이런 거만 저는 신경을 쓸 거거든요. 교육적으로도 뭐 아까도 박하로님이 그런 교육 제대로 안 받았다고 하는데 저도 그런 거 별로 관심 없고요. 감정적으로 그 아이가 이제 부모의 사랑을 최대한 느낄 수 있도록 그 환경만 만들어주는 것만 저는 신경을 쓰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요새 이제 불만이 많거나 외부 기준에 많이 흔들리거나 이런 분들이 주로 부모님들이 이제 외부에 밖에 나가지고 일하시면서 이제 사랑을 많이 못 받은 그런 것들이 자기에 대한 확신이 부족한 걸로 나타나지 않나. 그래서 외부 기준에 그런 맞추게 부분도 있겠지만 요즘에 보면은 그런 불만들이 이런 불만들이 이제 나오는 그 학생들이나 그 젊은층들이 경우에 많은 경우가 불우한 가정에서도 나오지만 불우하지 않고 되게 유복한 가정인데 거기서 나오는 일이 되게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그 자녀의 어떤 스킨십이나 이런 부모 간의 어떤 대화가 아니라 모든 자녀들을 많은 가정에서 의외로 그 아까 기준이라는 거, 그러니까 이 나름 자기들이 특히 이제 부모 계층들이 어느 정도 좀 사회적인 위치가 있는 경우에 자녀들을 무조건 그 공부라는, 그러니까 어떤 하나의 기준을 거의 정해놓고 그 기준 안에 못 들어가면은 다 낙오된 것처럼 자꾸 이렇게 유도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이제 그 경쟁이 본인에게 안 맞는 그 자녀들이나 거기 입장에서는 이제 사회에 대한 이게 불만으로 이제 표출이 되는 거죠. 이게 불만으로 표출돼서 문제가 됐을 때는 사실 더 큰 사회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불우한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원래 현실이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것들을 좀 문제를 하더라도 이게 좀 그게 크게 일어나는 경우가 의외로 좀 적고요. 오히려 그 유복한 가정이라고 하는 데서 문제가 터지게 되면 그 더 큰 문제를, 그러니까 뭐 최근에 뭐 중학생 중학생이 그 부탄가스 터뜨렸죠. 네, 양천 중학교에서 부탄가스. 그 집이 되게 유복한 가정이라는 거죠. 네, 남들이 볼 때는 되게 좀 여유 있고 유복한 가정이라는데 결국은 그런 가정들에서 극단적인 행동들이 오히려 자녀들이 그런 행동들을 하는 경우가 의외로 늘어나고 있다는 거는, 그러니까 사회에서 아까 이야기한 사실 그 부분 참 중요한 부분 같아요. 그러니까 성공의 기준 자체를 모두가 뭐 성적 좋게 해서 뭐 좋은 대학을 가야 되고 좋은 회사를 가야 된다는 과거와 이제 어떤 세상이 많이 바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준 자체가 과거의 기준으로 그 자녀들을 너무 재단하고 있지 않은 거지. 결국 그런 문제들이 쌓이다 보니까 젊은 층들이
부모한테 세뇌받은, 그러니까 부모와 학교에서 세뇌받은 그 길로 안 가면 자기들은 다 나고자라는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더 모든 거에 자꾸 포기되는 M4 세대가 늘어나는 게 아닌가라는 또 사실 그런 생각도 많이 합니다. 네. 기준이 너무 한정적인 것도 문제. 아주 큰 문제죠, 그거는. 기준도 있기도 하지만 그 개개인 스스로가 굉장히 낙오된다는 느낌 자체가 중요한 것 같은데, 구조적인 걸 바꿀 수 없으면 그 낙오되는 느낌을 개선할 수 있는 무언가가 할 수 있는 대안들이 뭐 아까 말씀하신 책에서도 사례를 보여주고, 뭐 저희 스스로도 이제 좀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좀 많이 나타나야지 더 의식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 왜냐하면 저희가 오늘 얘기한 것도 계속 이제 뭐 구조적인 거나 이런 현상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면 실질적으로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공허한 울림이 될 뿐이겠죠. 네, 잘 모르겠어서. 생각이 좋은 방법 중 하나가, 왜냐면 그러니까 그런 오래 지내다 보면 서로 간의 이해폭이 떨어져 있고 신선한 대안이 나오기도 했고. 그렇습니까? 아주 그렇습니다. 본격 대안 도출 팟캐스트. 흙수저 줄게 금수저다오. 다음 편에는 저희의 대안을 소개합니다. 청취자분들 중에 좋은 의견, 문제의식, 대안 있는 분은 댓글이나 리뷰로 함께 해주세요. 방송에서 공유하면서 더욱 풍성한 방송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그럼 M4 세대 정말로 다 포기해야 하는가? 2부를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